새 아파트 입주 12년 만에 최저, 내년 겨우 24만 가구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실 기사, 부산일보 기사고, 부산도 내년에 새 아파트 입주가 40% 줄어들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같이 가져왔거든요. 두 개를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이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을 전망이다. 예, 내년이면 25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5년도 신규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12년 만에 가장 적을 거다.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민간, 공공, 임대를 포함해서 총 전국적으로 24만 8천 가구, 25만 가구가 채 안 된다. 통상적으로 30만 후반에서 40만 정도가 적정 물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입주 물량 약 35만 가구보다 30%가 줄어든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적정 입주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자, 이는 지난 2013년 19만 9천 가구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집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뭐 당연하겠죠. 자본주의 논리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면 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광역 시도별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곳은 어디인가? 예, 대구랍니다. 대구. 예. 지금도 뭐 대구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 입주 물량이 이제 거의 올해 절반보다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대구 이제 진입 타이밍인가? 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런 거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어서 세종과 광주가 50% 이상 감소한다라고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40% 가까이 줄어든다. 그래서 전국 평균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는 곳이 바로 대구, 세종, 광주, 경북, 경기, 부산, 충남. 요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전국적으로 30% 정도가 줄어드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심 있는 건 부산이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39%가 줄어든다. 올해 24년도 입주 물량, 부산의 입주 물량은 15,000가구인데 25년도 내년의 입주 물량은 10,00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9,000가구 수준입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4,800가구, 내년엔 5,700가구. 이거는 뭐 큰 변동이 없죠, 그죠? 예, 한 1,000가구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울산의 적정 입주 물량은 통상적으로 6,500에서 7,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인구가, 부산시 인구가 거의 삐까삐까하다 보시면 되죠, 그죠? 300만이 좀 넘어요. 경상남도 전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창원이죠. 예. 창원, 뭐 양산, 김해, 요것만 합쳐도 거의 200만 가까이 나옵니다. 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입주 물량은 19,000가구로 2만 가구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당분간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주택 건설 사업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년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주 물량 감소는 전셋값에 영향을 미쳐서 전셋값 상승에 이은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양시장은 신축 희소성까지 더해져 갈수록 신축 아파트 경쟁력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두 가지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가? 첫 번째, 보시다시피 전셋값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겠죠. 전셋값은 입주 물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작년 입주 물량 터져나갈 때 전세가가 어땠습니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84 타입 전세가가 3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 그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 3억이 안 되었어요, 실제로. 재작년 9월달이었죠, 그죠? 입주 때. 그때 입주 물량이 진구에 거의 터졌거든요. 예. 이시공하고, 그 연지 레미안하고, 그 어딥니까? 가이로테캐스라고 걔가 동시에 9월달에 다 들어왔다고요. 그때 입주 물량 터져나가면서 연지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의 전세가 물론 저층이긴 하지만은 3억이 안 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전세가는 입주 물량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가는 가장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분양시장에서 신축 희소성이 더해져서 갈수록 신축 아파트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보셨지만은 40% 정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예,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아파트 입주가 12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 자, 그럼 왜 25년도에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사태가 왔는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30% 올해보다 30% 줄어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 좀 돌아봅시다. 그러면은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상승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상승한 시기 예, 22년도 상반기부터입니다. 22년 상반기부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말부터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단기간 내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22년 상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려왔는데 한국이 갑자기 대출금리가 확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죠. 뭐였는가 하면은 22년도 10월 달에 터졌던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그 당시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3%였지만은 대출금리는 7%가 넘어서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출금리가 그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 신규로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 PF 대출 금리가 뭐 10%는 우습게 넘어갔으니까 예, 금융 비용 부담 때문에 예, 건설사들은 쉽게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된 요인이 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도 한몫했었습니다. 결국 22년도에 예, 건설사들은 신규 주택 착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예, 그로부터 3년 뒤 이제 언제입니까? 그러면 22년도 그랬으니까 25년도입니다. 25년도 입주 물량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22년부터 3년 뒤가 이제 보통 3년 동안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22년도에 착공한 거는 25년도에 입주입니다. 근데 22년도에 그 신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사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5년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문제, 그로 인해서 건설사의 비용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로 급등한 자재비와 인건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25년보다도 26년, 27년이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와요. 25년까지만 나오죠, 그죠? 실제로 26년, 27년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동산 지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전국 기간별 수요 입주 물량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내년도 부동산 지인에서 집계한 내년도 전국의 입주 물량은 내년에 지금 24만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내후년에는 지금 15만으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26년대는요. 전국 입주 물량입니다. 예, 이게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겠죠. 23년도에 그렇게 집을 못 지었는데, 22년도에 그렇게 집을 못 지었는데, 23년도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럼 23년도에도 건설사들이 착공을 못 했다고요. 그 효과는 26년도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그 착공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 슬슬 해결은 되겠지만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25, 26, 27, 3년 동안 입주 물량 급격히 감소한 구간에 전국적으로 돌입했다.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다행히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24년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사실상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부터 이제 주택 건설에 들어간다고 쳐도 24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주택 건설에 들어간다고 쳐도 얘가 일반 분양을 하려면은 24년 말이나 25년도 돼야 분양을 하겠죠. 그럼 입주는 언제인가? 빨라도 27년 말이나 28년이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5, 26, 27, 3년간의 입주 물량 공백은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작년도 이맘때부터, 작년도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24년, 25년, 26년, 부산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을 보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공급의 논리를 볼 때 공급이 줄어들면은 예,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하락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정부의 스탠스를 봅시다. 정부는 지금 급격한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겠죠. 네, 당연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공급을 늘리든지 두 번째 수요를 줄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을 낼 거라고요. 그죠? 공급을 늘리는 정책, 두 번째는 수요를 줄이는 정책. 더군다나 이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삼익빛이 뭐 15억, 16억 하는 그 시절 다 기억하시죠? 예.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그때는 정말 계집도 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히 정권이 교체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집값이 적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본 이상, 정권 교체의 한 요소로 작용했다 하는 것을 본 이상, 어떻게 하든지 집값의 급등을 막으려 할 것이고, 그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공급을 늘리든지, 수요를 줄이든지. 그래서, 이번에 88 대책, 저번 주에 나왔죠, 그죠? 저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해가지고 88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런 거죠. 88 대책으로 나왔다 하는 것들이 현 정권의 임기 내, 이제 정권 임기가 3년이 채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2년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2년 반 안에 원하는 그러한 그 아파트들을 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현 정권의 임기 내에 모두가 원하는 입지에 모두가 원하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88 대책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88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뭐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한 진행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 정권의 임기 내에서 집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88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비아파트, 빌라 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럴수록 아파트에 대한 가치, 특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비아파트, 빌라 짓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다. 근데 아파트를 임기 내에 공급할 방법은 없다. 두 번째 부분 봅시다. 그러면 공급 문제가 이렇다면은 다음 수순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수요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수요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 많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다들 당해봐서 아실 거예요. 그죠? 수요를 어떻게 줄였는지, 뭐 규제를 지정하고 뭐 방법이 많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대출과 세금입니다. 대출과 세금. 자,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상구와 용산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는다는 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옥세훈 시장이 한 이야기죠. 예. 지금 얼마나 서울 쪽이 다급한지를 아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출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하반기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은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3.5%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요거를 한국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금리가 안 내리면은 대출금리도 따라 내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막고 싶어 하죠. 그죠? 네, 막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딜레마에 쌓인 게 서울은 막아야 돼. 그런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터져나가니까 지방은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돼. 예. 그러한 딜레마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대출 금리라는 것들이 뭐 서울 따로 부산 따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상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떨어지더라도
은행의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를 그렇게 급하게 떨어뜨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뭐 은행들 뭐 이자 장사한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국민들이 그걸 또 뭐 좋아할 분들은 별로 없겠죠, 그죠?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마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대출 총량을 조절해가지고, 그리고 한도를 확 낮춘다. 스트레스 DSR이 9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것들은 다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조금 줄여 나간다라고 줄이는 정책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의 DS 소득으로 뽑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예를 들어서 4억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한 3, 4천만 원 정도 많아봤자 10%, 5에서 10% 정도 대출 총액이 줄어든다. 좀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갖다가 좀 쪼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의 기사를 보셔도 대출을 쪼이는 정책들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아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대출과 세금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세금 부분에서는 일단 다주택자나 투자 수요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꽁꽁 묶어두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지금도 다주택자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딱 아예 더 묶어버리고 다주택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페널티를 주게 된다면 다주택자를 지금도 유지하는 게 버거운데 다 팔고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가겠죠.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주택자들이 현재 느끼는 불안감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27년도에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마저 가져가게 된다면, 만약에 27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27년에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다주택자들로서는 다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딜레마는 지금 역대급으로 미분양이 쌓여있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지방은 살려야 되고 현재 불이 붙고 있는 서울은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도 그런 거겠죠. 서울로 몰려든 수요를 차단해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매수를 하는데 페널티를 주고 지방은 사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수요를 분산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략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참조만 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참조만 하시고, 뭐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부산이 언제 오르느냐라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 공급의 논리는 자본주의에서 항상 정확하게 작동을 하더라. 외부 변수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곧장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 가장 기본이다. 보시다시피 내년도 40%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축이 점점 더 귀해질 수밖에 없고 전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내년도 25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6년, 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지는 이제 서초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50억 찍었다는 것도 제가 한 2주 전인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최상급지는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한 타임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상승의 그 기운들이 퍼져나가겠죠. 중앙업지로 그리고 광역시로 퍼져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지방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는 그 시점,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들어가는 수요는 차단하고 그 수요를 지방으로 몰아야 된다. 그러면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 시점이 트리거가 되어서 지방 부동산 시장도 움직일 것이고 부산 가장 일선에 있는 부산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나가지 않겠는가. 언제라고 딱 찍어서 이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장을 지나면은 아마 지금과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부산도 상승 무드를 체감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집 마련은 올 가을장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무주택 전세 월세로 25년, 26년을 맞이하는 것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